새끼가 시키드나? 지랄 떨지 말고 개저씨들이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다이고 들어와. K-팝, K-드라마, K-푸드 등 한국의 콘텐츠와 문화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OTT 업계에서는 K-콘텐츠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CJ ENM과 파트너십이 있는지 없는지가 플랫폼의 경쟁력의 큰 요인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K-콘텐츠는 영화 드라마 제작이 잠정적으로 중단되었던 코로나 시국과 작가 조합, 배우 조합의 시위 기간 동안 미국에 충분한 콘텐츠를 공급해주었던 동아줄이 돼주기도 하였고요. 해외에 거주 중인 한국인으로서는 참으로 국뽕이 차오르지 않을 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이렇게만 보면 한국 콘텐츠와 문화가 점차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주류로 자리 잡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콘텐츠와 문화가 장기적으로 세계적 가치에 부합한 문화로서 정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좀 의문입니다. 먼저 K-콘텐츠의 큰 약점은 다양성의 부족입니다. K-팝, K-드라마, K-무비의 각 분야 장르들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장르들이 떠오르셨나요? 저는 K-팝은 댄스, K-드라마는 로맨스, K-무비에는 범죄, 액션, 스릴러가 가장 먼저 떠올랐는데요. 그 외에도 다른 장르들이 있지만 방금 언급된 장르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0년간 이 틀에 박힌 장르들은 각 분야에서 더더욱 많이 생산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한국의 콘텐츠들은 다양해지기는커녕 사실 더욱 획일성에 가까운 방향으로 역행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아무리 한식이 좋고 삼시세끼 다 한식으로 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몇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 다 김치찌개만 먹으면 신토부리 안동토박이도 당연히 저절로 피자, 치킨, 햄버거 찾겠죠? 마찬가지로 K-콘텐츠가 지금 점점 김치찌개가 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는 배경이랑 설정만 바뀌었지 결국 다 로맨스잖아요. 돼지고기 김치찌개든 참치 김치찌개든 결국에는 다 김치찌개라는 건 변함없듯이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한 가지 생깁니다. 도대체 왜 한국은 지겹도록 비슷한 틀에 박힌 콘텐츠밖에 나올 수 없는가? 그 이유는 바로 돈 때문입니다. 한국 시장은 기본적으로 다른 나라들에 비해 콘텐츠 시장의 자본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사들은 꼭 성공할 수 있는 비교적으로 안전성이 보장된 상품을 내놓게 되는 것이죠. K-콘텐츠가 한국에 사는 한국인들만 소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소비자의 범위가 전 세계인데 한국인에게만 익숙하다 못해 국내 소비자들마저도 지겨워하는 콘텐츠만 양산한다면 소비자들도 점차 등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미 그 결과를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진짜 잘못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등 해외 자본의 유입으로 인한 오리지널 제작과 왓챠, 웨이브 등 국내 OTT 서비스들의 오리지널 제작 등으로 어느 정도 앞서 언급한 표면적 문제점들이 해소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더 깊게 들여다보면 해외 OTT 투자 받아서 콘텐츠 만드는 제작사들은 사실 다 거기서 거기고 국내 OTT에서 나오는 신선한 콘텐츠들은 해외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먼저 제작사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킹덤, 경성 크리처, 더 글로리, 스위트 홈, 빈센조 모두 넷플릭스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한국 오리지널들이죠. 근데 이 모든 드라마들을 주도적으로 제작한 회사는 스튜디오 드래곤과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딱 두 곳뿐입니다. 이들이 만든 넷플릭스 오리지널은 방금 언급한 작품들 외에도 더욱 많고요. 티빙, 쿠팡 플레이 등 국내 OTT 오리지널 제작도 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빙, 그리드, 카지노, 커넥트, 형사록, 너와 나의 경찰 수업, 한강, 지배종 지금 보여드린 작품들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들인데요. 모두 다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아크미디어와 스튜디오 NU에서 제작된 오리지널들이며 이들 또한 국내 드라마, 영화도 다수 제작한 제작사들입니다. 방금 언급한 회사들 외에도 크고 작게 많은 국내외 제작사들이 한국 오리지널 콘텐츠를 만드는 것에 기여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국내 콘텐츠 제작판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회사 및 단체는 사실 몇 군데 없다는 것입니다. 자본의 차이가 있다는 걸 감안하더라도 지금 보이시는 미국의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들을 제작한 제작사들의 숫자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다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리고 한국의 제작사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 위에 모회사가 진짜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스튜디오 드래곤의 경우 모회사가 CJ ENM이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경우 산하 영상 콘텐츠 제작사가 무려 9개가 있습니다. 아니 미국도 모회사가 여러 자회사들 두고 여러 제작을 하는 경우도 많고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스튜디오 NU 같은 경우 해외 OTT 회사들이랑 효율적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 건데 이게 왜 문제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콘텐츠 산업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산업 내에 경쟁이 없다는 걸 의미하고 경쟁이 없다는 것은 곧 상품, 즉 콘텐츠의 발전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또 경쟁력 손실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또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K-콘텐츠의 경쟁 대상은 국내가 아닌 해외에 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현재의 콘텐츠 제작 과정을 정리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한국은 커다란 두세 그룹에서 더 커다란 해외 자본으로 창의력이나 신선함 없이 그저 만들기 쉬운 작품을 찍어내는 형태인 거죠. 개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제작 과정은 한국 산업 경제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동시에 콘텐츠 경쟁력까지 저하시킬 수 있는 다소 이상적이지 못한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망 사용료 등의 문제로 해외 OTT 및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한국에서 서비스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라 이들이 한국에 투자를 줄인다든지 최악의 경우 서비스를 중단하게 된다면 그나마 양산하던 콘텐츠들까지 앞으로는 제작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르죠. 생각해보면 K 콘텐츠는 해외 자본이 들어오면서부터 세계적으로 인기가 생긴 게 아니란 말이죠. 사실은 그 반대로 인기가 생기고 해외 자본이 들어왔단 말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좋은 콘텐츠,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제작한 후에 넷플릭스든 디즈니 플러스든 팔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한국의 근본적 문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드라마를 놓고 봤을 때 한국은 해외 플랫폼에 외국 회사 브랜드로 드라마를 제작하지 않는 이상 표현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조금만 선정적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방송통신위원회라든지 방송통신심사위원회라든지 겐세이 들어오고요. 조금이라도 틀에서 벗어나면 투자사들이 결국은 K-로맨스나 불륜 범벅 스토리 만들어 오라 보채게 되고 그러면 결국 영상 앞부분에 언급한 표면적 문제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니 이 X발 어떻게 로맨스 아니면 불륜 스토리 만들어 오라면서 섹스는 없어야 하냐고 그래놓고 출생의 비밀은 왜 이렇게 많아? 외도인데 다들 산부인과 예약 잡고 시험관으로 임신들 하셨나? 좀 흥분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로부터 표현의 폭을 조금 자유로이 하고자 노선을 영화로 바꾸더라도 장르가 마동석인 범죄 액션 안 만들어 오면 아무도 투자해주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튼 뭐 어찌어찌 해서 한 콘진 잘 넘어가고 방통위와 방심이 태클 피해서 투자까지 받아내는데 성공했다고 칩시다. 한국 제작자들은 이제 망 사용료, 망 중립성에 덫에 걸리게 됩니다. 좋은 작품 만드는 거랑 망 사용료랑 무슨 상관이냐 싶으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유튜브를 제외하고는 제작된 콘텐츠를 해외에 보여줄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은 곧 국내 인프라만으로는 한국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세계화되는 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OTT들이 해외에서 서비스하지 못하는 것도 트위치처럼 해외에서 가장 큰 스트리밍 서비스가 전체 시청자 수의 약 5% 정도를 차지하던 한국을 냅다 버리고 런하는 이유도 다 이 망사용료라는 녀석 때문인데요. 대한민국은 망사용료 높기로 워낙 악명 높은 지 오래되었기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으나 한국은 왜 유독 망사용료에 집착하는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기술 개발을 하지 않아서인데요. 예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네이버, 다음, 싸이월드, 네이트 등 국내 플랫폼만 이용했고 해외 트래픽을 이용하는 유저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는 좁은 한국 땅덩어리에 기본적인 망만 구축해두면 이용자들이 인터넷 비용 알아서들 지불하니까 그냥 앉아서 돈을 벌었고 그게 익숙해져서인지 도통 인프라 구축이나 개발처럼 투자 비용 많이 들어가는 거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 결과 5G도 똑바로 구축 못하고 소비자들한테는 5G라고 구라쳐서 과대 광고하고 요금 인상하는 양아치 짓들까지 하기 시작한 것이죠. 국내 5G도 하나 구축 못하는데 해외랑 국내랑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했을 리가요. 그래서 풀 HD를 넘어 UHD 60프레임의 고화질의 영상 트래픽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 해외 서버로 마구마구 발생하는데 감당 안 되니까 발생하는 비용을 콘텐츠 사업자들 즉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플랫폼들에게 부과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희생자들 중 하나가 바로 트위치인 것이죠. 쉽게 말해 시청자가 많이 유입되어야 수익이 발생하는 트위치는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시청자가 너무 많아서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회사가 여기저기 투자 잘 받고 통신, 인터넷 서비스 시작해서 이런 망 사용료, 망 중립성 문제점을 없앨 수는 없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통신 산업은 국가기관 산업이라 국가의 허가와 지원 없이는 아무나 시작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뉴진스 탄생의 주역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이 요즘 굉장히 화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민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의 내용과 어록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심지어 민 대표가 기자회견 때 입은 옷과 모자까지도 화제가 되어 품절이 되기도 했었죠. 아니 이 아저씨들이 미안하지만 개저씨들이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지랄 떨지 말고 근데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저는 약 2시간가량 되는 기자회견을 전부 보면서 민 대표가 꼬집는 여러가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문제점들이 OTT 산업과 콘텐츠 산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고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 조사를 해본 결과 생각보다 구조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더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들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과 의문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고 판단은 여러분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하이브 대표이사인 박지원이라는 분이 자주 언급되었는데요. 그리고 지원님이 일단 박지원님이 10억 받았어요. 그 마이너스 실적 그렇게 잔뜩 있는 사람이 박지원님 진짜 이거 보고 있으면 반성하세요 정말. 박 대표의 이력을 살펴보니 넥슨에서의 아주 길고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더라고요. 즉 게임 업계에 오래 몸담고 계시던 분인데 어떻게 중간 단계도 없이 바로 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로 올 수 있었을까요? 제가 영상 앞부분에 통신 3사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에 익숙해져서 개발과 투자는 뒷전으로 하고 고객들에게 양아치 짓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같은 일이 엔터 업계에서도 일어난 거죠. 아이돌 포토카드 앨범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앨범을 사면 아이돌의 포토카드가 랜덤하게 나오기 때문에 앨범깡이란 원하는 포토카드를 얻을 때까지 계속해서 앨범을 구매하고 개봉하는
유도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포토카드가 랜덤하게 나오게끔 한 이유는 아무래도 팬들의 과금을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킹리적 가심이 드는데 오죽 재구매가 많으면 온라인 구매의 경우 CD 수령 거부 옵션까지 딸려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죠. 게임 업계도 한번 볼까요? 넥슨의 대표 게임 중 하나인 메이플 스토리. 다들 한 번쯤은 플레이해 보시거나 적어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거기에는 큐브라고 해서 현질을 하면 일정 확률로 아이템의 잠재 능력이나 옵션을 변경 혹은 업그레이드 해주는 캐시템이 있는데 아니 글쎄 넥슨이 이 큐브로 과금 유도해놓고 확률 조작해서 자신들 게임 유저들을 상대로 장기간 사기를 쳐서 돈을 꿀꺽한 사실이 드러났죠. 근데 포토카드 앨범깡이랑 큐브 확률 조작이랑 둘 다 확률 장난질로 팬들과 유저들의 과금을 유도하는 형태의 양아치적 장사 수법이 수상하리라만큼 비슷하지 않나요? 넥슨 확률 조작 때도 아이돌 포토카드 앨범깡도 박지원 대표가 항상 회사 임원으로 있었던 건 과연 우연일까요? 이 부분과 관련한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식백과 김성회님의 영상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적으로 박지원 대표를 데려다가 하이브 대표이사 자리에 앉힌 사람은 바로 방시혁 의장이죠. Hey yo, Hitman Bang introduces Hit It the second audition. 랩, 댄스 노래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해. hitmanbang 방시혁이 누구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으니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이브의 설립자이자 BTS의 아버지인 그에 관련해 요즘 제기되는 의혹이 있습니다. 바로 방시혁, 하이브와 단월드라는 사입이 종교 연관 의혹인데요. 제가 깊게는 다루기는 어려우나 의혹에 관련한 한 가지 예로는 BTS의 대부분의 멤버들이 단월드에서 설립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진학했었다는 점과 학교 홍보에 이용되었다는 점이 있는데요. 단월드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외에도 다른 여러 학교들을 설립하였고 그중 하나가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입니다. 그리고 벤자민 인성영재학교의 교장인 김나옥님은 유희림 현 방심위 위원장과 부부관계이죠. 뭔가 수상하죠? 방심위는 지난 2023년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김만배님의 녹취록을, 즉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을 만한 녹취록을 KBS, MBC, JTBC, YTN이 인용 보도했다는 이유로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을 동원해서 민원을 넣게끔 했고요. 방송사들에 대해서 긴급 심의를 열어 유례없는 과징금을 부여한 사례가 있습니다. 김나옥 교장과 류희림 위원장의 관계로 미루어 보았을 때 단월드가 방심위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민희진 대표가 기자회견 직후에 다른 방송사도 아닌 기독교 방송국 CBS에서만 단독으로 인터뷰를 한 것이 방시혁과 사이비 단체인 단월드의 영향력이나 움직임을 어느 정도 의식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이제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부터 게임업계 논란, 하이브와 단월드의 연관 의혹, 단월드 학교들에서 방심위와 정부 산하 기관들까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이제 좀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만약 단월드라는 단체와 하이브의 연관성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건 단월드가 콘텐츠 산업들을 비롯해서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렇다면 OTT로 흘러들어오는 각종 방송 제작물이 단월드의 직간접적 영향을 방심위와 같은 기관들을 통해 받고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거죠. 만약 연관성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국은 제도적으로 콘텐츠를 생산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취약한 환경에 놓여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심위뿐만 아니라 또 앞서 언급했던 기관들, 방통위, 한콘진, 그리고 게임물관리위원회까지 전부 정부 산하 기관들이거든요. 음악, 엔터, 게임, 드라마, 영화 모두 정부의 간섭과 심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 결국 표현과 창의성이 제한적여질 수밖에 없죠. 더 나아가 정부 감성에 맞지 않으면 심한 경우 단칼에 쳐내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한 말씀 드리자면 제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간에 정부의 간섭과 심의는 항상 심했었죠. 예를 들면 불과 몇 년 전에는 게임 셧다운제 같은 말도 안 되는 법도 있었고요. 저는 국내 콘텐츠 산업과 OTT 업계의 발전을 바라는 한 업계 종사자로서 지금의 이러한 국내의 시스템과 구조는 모든 콘텐츠 유통과 산업 발전에 너무나도 해로운 형태를 띠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준과 질 낮은 콘텐츠 제작으로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이 특정 기업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이러한 형태는 K-콘텐츠를 브랜드와 문화로서 자리 잡지 못하고 거품 낀 일시적 유행 정도로 그치게 만들 겁니다. 만약 단월드 같은 사이비의 개입이 사실이라면 상황은 훨씬 더 처참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한때 인터넷 강국이라던 한국의 통신 3사는 인프라 투자랑 구축 똑바로 안 하고 망 사용료로 국내와 해외 플랫폼들 진출과 진입 막아놓고 e스포츠 강국이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게임사는 고객들과 유저들 상대로 뒤통수 때리고 K-팝의 나라가 문화와 예술보다는 회사 운영진들의 손쉬운 돈벌이 수단으로 음악과 아티스트를 이용하며 K-드라마와 K-무비는 다양성을 잃은 지 오래인 것도 모자라 대형 제작사들의 독점으로 콘텐츠 경쟁력마저 잃고 있죠.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는 정부 산하 기관들의 감시, 간섭, 심의가 있고요. 어쩌면 사이비의 개입이 더해져 있을지도 모르죠. 이렇게 제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좋은 콘텐츠가 나올 수 없는데 금배지 선생님들은 보태주신 것도 없으면서 어쩌다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 한번 나오면 한국이 아닌 넷플릭스에 돈 벌어준다고 또 울상들이십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제주는 한국 제작사가 벌였는데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구조가 돼본 거죠. 왜 KBS는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콘텐츠를 생각하지 못합니까?
요즘에 오징어 게임이나 TP 뭐 많은 우리나라의 이 컨텐츠들이 넷플릭스 통해서 투자가 되고 또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징어 게임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징어 게임은 KBS 같은 지상파가 그런 수위에 이런 거를 제작 만들기 할 수가 어렵죠.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KBS는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냐는 질문은 진짜 초등학생들도 알만한 대답인데 저런 질문을 당당하게 하실 수 있다니 콘텐츠 제작과 유통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너무 없는 분이 어떻게 질문자로 나오실 수가 있는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K-콘텐츠는 해외 자본과 투자가 들어온 후에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나 열약한 대한민국의 환경에서도 여러 창의적 시도와 열정을 쏟아부어주신 개개인들, 즉 제작자, 개발자, 그리고 아티스트 분들의 노력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해외의 팬들과 플랫폼들이 한국의 콘텐츠들을 찾기 시작한 거고요. 넷플릭스에서 역대로 가장 높은 시청률을 보인 드라마는 한국에서 제작한 오징어 게임인데요. 이 드라마는 앞서 언급한 제작사나 그룹들과는 별개인 사이런 픽처스라는 중소 제작사에서 만든 작품입니다. 대기업들 위주로만 콘텐츠 상품 공장을 만들기보다는 중소 제작사나 소규모 제작자들 그리고 다양한 아티스트들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면 좀 더 콘텐츠의 다양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제2의 제3의 오징어 게임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흥미롭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